아버지는 늘 열심히 일했지만 그 열심이 돈으로 환산되지 않았다. 아버지는 책을 좋아하셨고 아인슈타인의 복리 개념도 알고 계셨지만 정작 그 지식을 삶에 적용하진 못했다. 지식은 머릿속에만 머물렀고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성공을 이뤄낸 사람들, 백만장자, 억만장자,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에게 투자 제안을 한다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 내 인생 완전히 바뀌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막 들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기 이 드라마 같은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앤드류 윌킨슨의 나는 거인에게 억만장자가 되는 법을 배웠다.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났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기 때문이다. 무려 10년을 기다려왔고 꿈속에서도 선명하게 그려지지 않던 순간이 마침내 현실이 되어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다. 차를 타고 공항으로 향하는 길, 회색빛 고속도로를 달리면서도 내 안의 흥분은 멈추지 않았다. 긴장과 설렘이 동시에 뒤엉킨 채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알림 속 단 한 줄의 문장이 내 눈을 사로잡았다. 앤드류 윌킨슨, 억만장자. 전 세계에 3,000명도 되지 않는 그 상징적인 수식어가 내 이름 뒤에 붙은 것이다. 놀랍게도 그 수식어 하나가 내 머릿속을 완전히 장악했다. 마치 커다란 조명이 나를 비추는 것 같았고 사람들의 시선이 사방에서 나에게 꽂히는 것 같았다. 그 돈을 도대체 어떻게 벌었지? 저 사람은 도대체 뭘 했기에 저 자리에 올랐을까? 진짜일까 아니면 포장된 허상일까? 사실 이런 느낌은 처음이 아니었다. 20대 초반 백만장자라는 꼬리표가 처음 붙었을 때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부끄러움, 조심스러움, 그리고 약간의 허세. 하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자산이 750배는 늘었다. 어쩌면 기자가 그냥 대충 계산해서 억만장자라고 적었을 뿐인데 그 말 한 줄이 내 삶의 무게를 통째로 바꿔놓고 있었다. 전용기에 올라탔을 때도 그 수식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비행기는 하늘로 날아올랐고 황홀한 해안이 창밖으로 펼쳐졌다. 작은 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나는 궁금해졌다. 저 많은 사람들 중에 진짜 행복한 사람은 몇이나 될까? 돈이 많다고 모든 걸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억만장자가 되면 삶이 완성되는 건가? 사실 나는 돈은 많았지만 행복하진 않았다. 정확히 말하자면 통장 잔고는 넉넉했지만 가슴속은 늘 공허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앤드류, 당신은 얼마나 있어야 만족하실 것 같아요? 몇 년 전부터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었다. 처음엔 그 말이 참 가볍고 속물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흥미로웠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사람의 대답이 놀라울 만큼 비슷했기 때문이다.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의 딱 2배만 있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통장에 50만 달러가 있는 사람은 100만 달러면 마음이 놓일 거라 했고 100만 달러가 있는 사람은 200만 달러가 있어야 안심이라 했다. 200만이 되면 400만, 400만이 되면 800만, 끝은 없었다. 나 역시 그랬다. 나는 오랫동안 억만장자가 되길 원했다. 뚜렷한 이유는 없었다. 그저 가난이 너무 싫었다. 신용카드로 커피를 사면서 한도 초과입니다. 그 한마디에 얼어붙었던 시절, 심장이 쪼그라드는 그 초조함, 그건 단순한 불편이 아니었다. 그때 나는 그런 삶에서 하루빨리 탈출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부족함이라는 보이지 않는 유령에게 쫓기듯 살았다. 언제나 부족했고 무언가가 모자랐다. 단 한 번도 충분하다는 느낌이 내 삶에 찾아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내가 이뤄낸 결과만 봤다. 자산 규모, 기업 매출, 성공한 투자 리스트, 화려해 보이는 그 숫자들이 곧 나의 가치라 생각했고 그걸로 나를 판단했다. 하지만 정작 나는 그 모든 걸 불안이라는 모래성 위에 세워가고 있었다. 겉으론 반듯해 보였지만 안쪽은 늘 흔들리고 있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바닥 위에서 나는 매일 줄타기 하듯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내가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발을 디딘 이유는 단 하나, 찰리 먼 것 때문이었다. 활주로에 대기 중이었던 검은색 SUV 한 대의 운전석 창문이 열리고 정중한 인사가 건네졌다. 그 순간
나는 내가 특별한 자리에 와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다. 호텔에 도착해 짧게 숨을 고르고 유니폼처럼 입던 청바지와 티셔츠를 벗었다. 대신 깔끔한 옥스퍼드 셔츠와 바지 그리고 벨크로 구두를 신었다. 그렇게 나는 전설 앞에 설 준비를 했다. 차를 타고 먼거의 집으로 향하는 길, 사업 파트너인 크리스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실 말이 필요 없었다.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생각을 읽었다. 10년 넘게 동고동락한 우리가 세기의 투자 철학자 찰리 먼거, 그를 만나러 가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믿기지 않았다. 그의 집은 억만장자의 집이라고 하기엔 너무 조용하고 모든 게 절제된 모습이었다. 화려함보다 단정함, 과시 대신 고요함, 그래서 오히려 더 강렬했다. 우리가 서재에 들어서자 의자에 앉아있던 먼거가 우리를 바라봤다. 반갑습니다. 둥근 얼굴, 희끗한 머리카락, 두꺼운 안경과 영혼을 꿰뚫는 듯한 눈빛까지 우리는 아이처럼 말했다. 선생님, 정말 존경합니다.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식탁에 앉아 스테이크를 썰며 그는 짧고 강한 문장들을 던졌다. 수익성 없는 기업에 투자하는 건 남의 배드민턴 경기에서 셔틀콕이 되는 겁니다.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면 절반은 이미 해결된 겁니다. 한 번만 제대로 투자해도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에 냉철한 원칙이 들어있었다. 그렇다. 그는 실전에서 살아남은 투자의 바이블 같은 존재였다. 나는 처음 100만 달러를 벌고도 월급만으로 살았습니다. 모든 돈은 재투자했죠. 그리고 그는 그때까지도 이코노미석을 타고 코스트코에서 셔츠를 사고 30달러짜리 시계를 차고 있었다. 그러나 그 어떤 억만장자보다 더 품격 있고 더 묵직했다. 그날 밤 우리는 돈의 기술을 배운 게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배웠다. 그날 이후 나는 투자가 아니라 나 자신의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사실 나는 지난 몇 년간 겸손한 척, 검소한 척하는 부자들을 수도 없이 봐왔다. 실리콘밸리엔 그런 사람들이 넘쳐났다. 하지만 찰리 먼거는 달랐다. 그는 그런 연출 자체에 아예 관심이 없었다. 먼거는 무엇이든 깊게 파고들었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했다. 무엇이든 다 알아야 한다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라는 원칙만은 지키려고 애를 썼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뒷문이 열리더니 에너지 넘치는 한 남자가 들어왔다. 먼거의 사업 파트너 애비 메이어였다. 먼거씨, 우리가 먼저 제안서를 내야 합니다. 그는 수백만 달러짜리 부동산 거래를 마치 점심 메뉴 고르듯 이야기했다. 입구는 몇 개? 위치는? 임대료는? 그럼 됐네. 진행하게.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수백만 달러가 오갔다. 우리는 말을 잃었다. 식사를 마치고 디저트를 먹으며 먼거는 조용히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사업을 하나요? 그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다.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전략과 수익 모델을 설명했다. 그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 듣고만 있었다.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저희는 조용한 삶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상장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 순간 먼거의 눈이 반짝였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다. 그건 생각해볼 만하군요. 그리고 이어진 그의 말은 상상조차 못한 말이었다. 우리 회사와 합병하는 건 어떤가요? 나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줄 알았다. 그는 말했다. 데일리 저널이라는 상장회사가 있어요. 내가 회장을 맡고 있고 지금은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전환 중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는 97세고 CEO는 83세입니다. 모두가 웃었지만 그의 다음 말은 진심이었다. 당신들이 데일리 저널을 인수해서 이끌어보면 어떻겠어요? 그는 내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제안을 한 것이다. 이게 진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10년 전 중고 컴퓨터를 조립하고 있던 그때 이런 미래를 누가 상상했겠는가? 찰리 먼거의 합병 제안은 그야말로 부인할 수 없는 기회였다. 수십 년간 쌓아온 명성과 실적, 투자계의 이정표라 불리는 찰리 먼거. 그가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의 사건이었다. 찰리 먼거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었다. 그는 살아있는 전설이었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자본주의의 얼굴 그 자체였다. 그런 그가 우리 회사를 직접 선택했다는 것은 외부의 시선으로 보면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하지만 정작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순간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다. 그건 단순한 지분이나 의결권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건 바로 자유에 대한 문제였다. 초라한 사무실, 날이 새도록 켜져 있던 불빛,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그 시간들, 그
지난한 시간 속에서 타인이라는 회사를 하나의 철학으로 키워왔다. 모두의 피와 땀, 야망과 고통, 좌절과 승리가 녹아든 정체성 그 자체였다. 하지만 찰리 먼거와의 합병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 정체성은 흐려질 수밖에 없었다. 물론 서류상으론 우리가 여전히 주도권을 쥘 수 있었다. 회사의 대표직을 유지하고 경영 정권을 그대로 행사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그 순간부터 찰리 먼거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먼거의 방식, 먼거의 언어, 먼거의 프레임. 우리가 만들어온 고유한 리듬이 그 거대한 이름 아래 흡수될 것이 분명했다. 그가 인수를 제안했던 데일리 저널은 누가 봐도 훌륭한 회사였다. 하지만 그건 우리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길이 아니었다. 그건 우리가 설계한 미래가 아니라 누군가가 이미 완성해 놓은 퍼즐이었다. 무엇보다 그 판에 끼워 맞춰지는 조각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 사실이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나는 찰리 먼거의 그림자 속에서 성공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보다 더 나은 무언가를 원했다. 나만의 목소리, 나만의 색깔, 그리고 나만의 방식으로 이루고 싶었다. 나는 다시 내 안을 깊게 들여다보게 됐다. 나는 지금 이 모든 걸 왜 하려는 거지? 정말 찰리 먼거와의 비즈니스가 절실해서? 아니면 그 전설과 한 테이블에 앉았다는 뭐 그런 훈장이 필요해서 그런 건가?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합병을 원하지 않습니다. 말이 떨어지기까지 용기가 필요했다. 하지만 그 말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다.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남기 위한 선언이었다. 그 순간 짧지만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고 그 침묵을 깨트린 건 찰리 먼거의 조용한 미소였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미소는 모든 것을 이해한 듯했고 결국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한 가지를 깊이 깨달았다. 내가 만든 선택, 내가 지켜낸 가치, 그리고 나만의 문법으로 성공을 정의하자. 나는 비로소 자유로워졌다. 며칠 뒤 나는 아이들과 함께 침대에 누워 만화책을 읽고 있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받아보니 내가 운영하고 있던 회사 중 하나를 수억 달러에 인수하고 싶다는 제안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뛰었을 것이다. 그리고 머릿속이 막 복잡해졌을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내 안에 찾아든 감정은 기쁨이 아닌 고요함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문을 내가 스스로 열고 그 안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은 사람처럼 확신과 평온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나는 다시 책장을 넘기며 속으로 천천히 되뇌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가다. 억만장자는 숫자가 아니라 철학이다. 그날 밤 나는 아이들과 웃고 있었고 내 통장엔 수천만 달러가 더해지고 있었지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자산은 통장 속 숫자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다. 찰리 먼거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논하기 20년 전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 있었다. 바로 아버지가 나에게 컴퓨터를 사주신 일이다. 그 시절 우리 가족은 캐나다 밴쿠버의 쇼넛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다. 그 지역은 부촌으로 불릴 만큼 고급 주택가였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엔 우리 가족 역시 그 부유한 삶의 일부처럼 보였을지 모른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다. 우리 집은 그 동네에서 보기 드문 낡은 주택이었고 형편에 맞지 않는 삶을 억지로 꾸려가던 나날이었다. 부모님은 늘 같은 말을 되풀이하셨다. 학군이 좋으면 기회도 달라진다.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거야. 그 신념 하나로 교회의 저렴하고 여유로운 삶 대신 형편에 맞지 않는 고급 주택가를 선택한 것이다. 그 선택의 대가는 무거웠다. 우리는 늘 가난했고 그 가난은 일상이자 운명처럼 느껴졌다. 아버지는 매일같이 지쳐서 퇴근했다. 나는 어렸지만 느낄 수 있었다. 그 일이 아버지를 갉아먹고 있다는 걸. 아버지에게 일이란 자신의 존엄성을 조금씩 팔아넘기는 고통스러운 거래처럼 보였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나에게 컴퓨터를 사준 것이다. 우리 가족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말 그대로 이례적인 사건이었다. 누군가에게는 흔한 전자제품일 수도 있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한 달 생활비를 위협할 만큼 과감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그 컴퓨터가 내 인생을 바꾸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컴퓨터 게임을 하고자 했던 그 단순한 욕망이 내 안의 탐구심을 자극했고 그것이 결국 나를 사업가로 이끈 첫 번째 발걸음이 되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컴퓨터 한 대가 가난의 터널 끝에서 내가 세상과 연결된 최초의 창이었던 셈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렸을 적 나를 종종 게으른 아이라고 불렀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나는 게으름이라는 이름의 효율성 중독자였다. 식사를 하고 식탁을 치울 때면 나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거 그냥 나눠서 하면 훨씬 더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나는 이미 시스템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문제를 쪼개고 단순화하고 순서를 바꾸면 모든 것이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깨달았던 것이다. 게으른 사람에게 맡겨라. 그 사람은 반드시 쉽게 끝내는 방법을 찾는다. 빌 게이츠의 이 말이 그때의 나를 완벽하게 설명해 주는 것 같았다. 나는 일찍부터 더 쉽게, 더 빠르게 내 방식대로 세상을 다루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늘 그 반대였다. 우리 가족은 끊임없이 돈 문제로 싸웠다. 집안에는 늘 긴장감이 돌았고 대화 끝에는 언제나 언성이 높아졌다. 나는 어린 나이였지만 그 모든 싸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아버지는 돈에 대해 잘 모른다. 물론 나도 돈에 대해 아는 게 없었다. 그러나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반드시 돈에 대해 알아내야만 한다고. 그래야 이 지긋지긋한 싸움도, 이 긴장도, 불안도 끝이 날 수 있다고 믿었다. 아버지는 늘 열심히 일했지만 그 열심이 돈으로 환산되지 않았다. 아버지는 책을 좋아하셨고 아인슈타인의 복리 개념도 알고 계셨지만 정작 그 지식을 삶에 적용하진 못했다. 지식은 머릿속에만 머물렀고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건 마치 바로 옆에 구명조끼가 있는데도 그걸 꺼내 입지 못한 채 점점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는 사람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바로 그 간극, 알고 있는 것들을 실천하지 않는 그 거대한 간극이 결국 우리 가족을 가난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나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다.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기어가 없는 자전거 버릴 것이다. 오르막길에서도 멈추지 않는 엔진을 만들 것이다. 아버지가 모른 채 지나쳤던 그 부의 비밀을 반드시 손에 넣을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아버지의 방식이 아닌 나만의 방식으로 부를 배우기 시작했다. 부란 무엇인가? 돈이란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사람들이 왜 돈 앞에 무너지는가? 왜 똑똑한 사람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그 질문들 속에서 나는 한 가지 분명한 원칙을 발견했다. 지식은 행동으로 전환될 때만 힘이 된다. 아무리 좋은 정보도 아무리 똑똑한 생각도 실행하지 않으면 그냥 무기력한 글자 조각일 뿐이다. 그리고 나는 그 실행된 지식이 내 인생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지식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가? 아니면 그냥 알고 있다는 그 착각에 빠지게 하는가? 지금의 나는 안다. 부는 단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다. 부는 철학이다. 돈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는가? 어떤 선택을 하고 무엇을 포기하는가에 따라 삶의 모양이 완전히 달라진다. 열심히 산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다. 부는 운이 아니었다. 부는 습관이었다. 부는 전략이었다. 그리고 부는 태도였다. 그 순간부터 나는 매일 부자가 되기로 선택했다. 주식시장이 거대한 파도처럼 출렁이던 시기, 나의 순자산도 한순간에 요동쳤다. 수억 달러가 사라지던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나의 모든 것이 흔들렸을까? 아니, 오히려 그 반대였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같은 집에 살았고 같은 침대에서 눈을 떴고 같은 시간에 아이를 등원시키고 같은 커피를 마셨다. 무너질 줄 알았던 나의 자아가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여전히 돈이 많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 돈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지만 삶을 간단하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돈이 많아지면 삶은 오히려 더 복잡하고 인간관계는 더 조심스러워지고 선택은 더 치열해진다. 그리고 그 선택을 지키기 위해 또다시 불안이라는 연료를 태워 끝없이 달려야 했다. 더 벌고 더 지키고 더 불리는 숨이 차오르는데 멈출 수는 없고 속도를 줄이면 바로 뒤처지는 게임. 나는 그 지옥 같은 게임을 끊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복리처럼 불어나던 내 자산을 기부라는 이름으로 역복리시키기 시작했다. 더 이상 불안과 소유의 욕망이 아닌 의미와 선택의 기준으로 내 삶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억 달러를 기부하면서 마음의 잔고가 채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나의 아버지가 평생 원했지만 끝내 손에 넣지 못했던 그 감정, 그 충분함과 감사함이 그제서야 내 안에 조용히 자리 잡았다. 진짜 억만장자는 자신의 인생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철학으로 살았고
무엇을 선택했고 무엇을 포기했고 왜 그런 삶을 살았는지 조용하지만 단단한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진짜 자산이다. 당신은 얼마나 벌기를 원하는가? 당신의 통장에 얼마나 있다면 충분할 것 같은가? 그리고 당신의 자산은 무엇인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